자, 이번 단어는 학문과 예술의 조선 후기의 새로운 교류, 새로운 경향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고요. 조선은 공식적으로 주변의 국가들이 이제 청나라와 일본 쪽이 있기 때문에 청과 일본과의 무역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는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 후기니까 당연히 이제 청나라가 되겠죠? 자, 이제 첫 번째 연행사입니다. 이 연행사는 청나라로 가는 사신단이거든요. 연경이라고 해서 중국의 수도 베이징을 연경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연경으로 가는 사신단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병자호란 이후에 우리가 조선은 효종 때 북벌 정책을 추진했죠. 효종 맞죠? 다시 복습해보자면 효종 때였고 붕당은 서인이 중심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었습니다. 하지만 청의 세력이 더 커지면서 청이 전성기를 맞이하면서 실행을 하지는 못했죠. 자, 상황이 이렇게 되면서 이제 조선은 청의 지배를 인정하자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결국은 배워야 한다는 생각을 해서 청나라에 연행사를 파견하게 되고, 그 연행사로 다녀온 사람들은 청나라에서 있었던 새로운 신기한 문물이나 아니면 특징을 소개하는 기행문을 작성해서 청의 문물을 소개하기도 합니다. 뭐 대표적으로 그 인조의 아들이었던 소현세자도 마찬가지의 그런 유형을 보여줬죠. 자, 연행사는 청에 와 있었던 청나라 물건뿐만 아니고 이게 중요한 서양 선교사들의 종교인 천주교, 그 다음에 관련된 서적과 과학 기술도 함께 소개를 했던 그런 역할도 했고, 이 연행사는 청나라하고 조선의 공식적인 외교 통로이면서 선진 문물을 수용하는 창고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료 1번 한번 볼까요? 자, 자료 1번 보시면 연행사와 통신사의 행로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연행사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행사는 이제 연경, 이제 베이징으로 가는 사신단이에요. 청의 권룡제를 알현하려는 각국의 사신단 중 조선의 연행사가 가장 앞장서 있고, 자, 돼 있죠? 그래서 이런 데 가서 그 청나라의 새로운 문물을 배워오는 겁니다. 그런 새로운 문물은 두 번째 단원 가서 배우도록 할게요. 아셨죠? 자, 두 번째는 일본의 사신단입니다. 자, 일본은 통신사라고 부르는 우리가 사신단을 파견했었고, 자, 조선은 임진왜란 이후에 일본과는 관계를 단절했었어요. 하지만 그 도요토미 히데요시 이후에 권력을 잡은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세운 에도 막부의 이제 쇼군이 지속적으로 조선과의 무역을 요청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조선은 임진왜란 이후에 이제 연락을 안 하다가 그 19세기 초까지, 그 이후에 통신사를 파견하게 됩니다. 이 19세기 초까지만 우리나라하고 교류를 했던 게 일본이고, 19세기 중반부터는 일본이 근대화 메이지 유신을 하면서 우리랑의 관계를 이제 끊게 되겠죠. 통신사는 기본적으로 조선이 일본의 문화를 전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은 통신사를 통해서 조선의 문화를 수용한 거지, 조선이 알려주러 간 겁니다. 일본이 배우는 거예요. 그거를 꼭 기억하시고, 통신사는 단순한 외교사절이 아니고 일본의 문화를 전파하는 역할을 했고, 조선 역시 통신사를 통해서 뭘 했다? 일본의 내부 사정에 대해서 정보를 수집했다. 이때 일본에 들어와 있던 고구마 같은 새로운 문물도 도입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자료 1번을 한번 볼까요? 자, 통신사 보시면 모두가 담배를 좋아한다. 조선에도 이곳에 신된 핫토리에서 나는 담배 같은 것은 없다고 한다. 곳곳에서 선물로 받은 담배 일부는 조선에 선물로 가져간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 통신사가 외교 플러스 무슨 역할도 했다? 이제 문화 도입 이런 역할도 함께 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뜻이고요. 자, 오른쪽에 이 사람은 재주가 뛰어나다고 한다. 시문이 특히 훌륭하다고 들었다. 글을 잘 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 통신사의 이제 평가도 이렇게 적혀 있는 글이 남아 있습니다. 자, 청나라로 보낸 사신단은 연행사였고, 조선으로 보낸 이제 사신단은 통신사였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조선 후기 외교에 대해서 잘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통신사가 한양에서 에도, 도쿄까지 가는데 평균 4개월에서 5개월이 걸렸고, 사절단은 에도에서 한 달 정도를 머물러서 이제 문화 교류를 했다고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요런 그 연행사와 통신사의 길을 잘 기억하시면 확인하는데 어려운 게 없을 겁니다. 조선 통신사 조엄의 활동이라고 되어 있죠.
일본에서 가져온 고구마라는 것인데 이걸 한번 재배해보자 해서 우리 백성들이 먹고 살기 힘들 때 이게 구황작물로 큰 도움을 줬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건 일본에서 가져온 거라고 꼭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하면 조선 후기 외교 관계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고요. 두 번째, 새로운 사상과 학문의 유행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새로운 사상과 학문의 유행은 아까 전에 봤던 연행사와 관련된 내용이 되겠죠. 이 연행사하고 뭐 일본의 통신사하고 관련된 건데 사상과 학문이니까 이제 사상과 학문의 중심에서 중점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서양 문물의 수용. 자, 대표적으로 서양 문물은 청나라에서 가져온 거죠. 특히 17세기 이후에 청나라하고 무역이 많아졌던 이 서양 기술이 중국을 거쳐서 조선에 들어오는데 당연히 활동했던 친구들은 연행사입니다. 이제 베이징에 있던 서양 선교사들과 교류하면서 서양의 물건인 과학서적, 천리경, 자명종, 세계지도 같은 것들을 수용하게 되겠죠. 이러면서 조선에도 새로운 사상이 딱 눈에 띄게 된 겁니다. 그래서 조선 후기에 천문학, 역법 등에 큰 영향을 주었다라고 적혀 있죠. 자명종, 천리경 오른쪽에 나와 있고 천리경은 망원경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제 사상과 학문으로 들어가는데 좀 중요합니다. 자, 첫 번째 천주교예요. 우리 성당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천주교가 우리나라에 처음 소개된 것은 17세기경입니다. 17세기인 1600년이죠. 천주교 서학이 처음으로 우리나라에 소개가 됩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그냥 학문적 탐구 대상이었어요. 그래서 뭐라 불렀다? 서양의 학문이라고 해서 서학이라 불렀죠. 서양의 학문인 이 서학에는 대부분 소개했던 내용이 천주교에 대한 내용이 적혀 있고 이 18세기 후반이 되면 이 남인 계열의 실학자들이 주로 뭘 했다? 신앙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돼 있죠. 이 남인 계열은 남인은 일단 권력 싸움에서 좀 밀려난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남인은 환국 이후에 좀 세력을 잃었죠. 그러니까 자기들은 이 학문 중심으로 이 천주교를 받아들이게 된 겁니다. 특히 모든 인간은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다. 이게 첫 번째 특징이고 두 번째는 죽어서 내세라는 게 있는데 내세에서는 영생을 누린다. 이런 걸 때문에 널리 공감을 얻었어요. 누구한테 공감을 얻었죠? 차별받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중인, 평민, 천민, 여성 사이에서 빠르게 퍼집니다. 자, 1번과 2번 때문에 빠르게 퍼지니까 조선 정부에서도 이것을 관리를 해야 되는데 초기에는 엄격하게는 이제 탄압하지 않았어요. 그냥 두고 보자 뭐 이런 정도였죠. 자, 그러나 천주교인의 결정적인 별표, 천주교도가 유교적 제사의식을 거부한 사건을 계기로라고 되어 있죠. 요거 정말 중요합니다. 윤지충 사건이에요. 그 양반이었던 윤지충이라는 분이 대표적으로 뭐 이제 제사를 지내지 않겠다.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게 하고 또 하나님 위에 다른 어떤 신을 믿으면 안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가.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믿지 않겠다. 이런 내용을 펼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계기로 이제 천주교를 탄압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또 신분 질서를 부정하는 것으로 간주했기 때문에 평등의식을 그래서 탄압을 하기 시작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탄압이란 건 이제 천주교에서 박해란 단어를 또 우리가 역사에서 쓰죠. 그래서 뭐 병인 박해 뭐 이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사건이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천주교는 초기에는 뭐였다? 학문이었다. 그러다가 이 학문에서 뭘로 발전한 것이다? 신앙으로 발전한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탄압을 당한 이유는 크게 몇 가지다? 두 가지다. 첫 번째가 제사 거부, 두 번째가 평등사상. 그래서 조선 정부는 천주교를 뭐했다? 탄압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는 단원이에요. 자, 두 번째 밑에 가서 새로운 사상에 동학이 있습니다. 동학. 자, 동학은 뭐의 반대죠? 서학의 반대예요. 그래서 천주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니까 우리나라 전통 종교가 위험하다는 생각이 빠져서 펼쳐져서 그 반대의 우리나라 전통을 지키자라고 하는 학문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지배층의 술탈로 사회가 불안해지고 천주교가 퍼지는 가운데 이게 핵심이고 그래서 몰락 양반 출신이었던 별표 최재우라는 사람이 동학을 창시했습니다. 자, 동학은 천주교와 서양 세력의 침투를 경계하자라고 했고
사회보수 개혁을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동학은 민간신앙 플러스 유교, 불교, 도교가 합쳐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제사 거부는 아니에요. 제사 거부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제사 거부는 천주교야. 자, 핵심 교리는 인내천, 사람이 곧 하늘이다 라고 하는 인내천 사상이니까 당연히 무슨 사상이죠? 평등 사상이죠. 평등. 출발부터 모든 사람이 하늘이다. 그렇기 때문에 평등하다라는 강조하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신분차별이 비판을 많이 했기 때문에 널리 환영을 받았습니다. 조선정부도 동학이 이 신분 질서를 뒤흔든다고 판단해서 결국은 탄압을 하는데 최재우를 처형시켰어요. 자, 최재우는 죽었고 2대 교주 바로 최시형이라는 사람이 동학을 이어받고 이 사람이 교리를 정비합니다. 이때부터 동학의 교세는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삼남지방은 물론 경기도와 다른 지역까지 널리 확대되기 시작했다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죠. 자, 동학은 왜 탄압을 당했는가? 동학의 탄압의 배경은 바로 무슨 사상이다? 인간 평등 사상이었기 때문에 탄압을 당한 거죠. 자, 그러면 동학과 천주교가 탄압을 당한 공통점은 인간 평등 사상을 내세웠다가 답이 되는 겁니다.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최재우 보시면 서학에 저항한다 라고 해서 무슨 학을 만들었다? 동학을 만들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동학은 우리나라의 전통 종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셨죠? 자, 그 다음 실학입니다. 자, 실학은 유학의 하나의 종류인데 실학은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학문이에요. 그래서 각종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제시했는데 그게 바로 사회개혁론입니다. 실학은 크게 이 사회를 지금 개혁하려면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 해서 어떤 두 가지를 내세웠냐면 농업을 이제 중심으로 해결해야 된다. 아니다. 이제는 상공업을 중심으로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특히 이제 농업 개혁을 주장한 사람은 유형원, 이익, 정약용인데 각각의 주장했던 내용이 다 있어요. 뭐 유형원은 뭐 땅을 나눠줘야 된다. 뭐 균전론. 뭐 이익은 뭐 어느 정도의 땅은 농사를 짓고 이제 살아야 된다. 한전론. 뭐 정약용은 같이 농사를 지어야 된다. 뭐 여전론. 이런 주장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우리 과정에서는 다루지 않으니까 일단 패스하시고 이 농업 중심 개혁을 했던 사람들이 주장한 건 뭐냐면 토지 개혁입니다. 토지 개혁. 이게 너무 중요한 거. 토지를 분배해줘야 된다. 농민에게. 땅을 나눠줘야 되고 그 농민들이 그래서 무슨 농이 돼야 된다? 자영농이 돼서 자기 땅을 농사 지어야 백성들이 안정되어야 된다라고 주장한 거예요. 이게 공통점이야. 토지를 개혁해서 백성에게 나눠줘서 무슨 농을 만들자? 자영농을 만들자. 이게 포인트입니다. 자, 반면 홍대용, 박지원, 박재가 같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농사보다는 청나라하고의 무역을 더하고 청나라의 우수한 선진 문물을 가져와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청나라하고 친하기 때문에 청을 정벌하자고 했던 북벌에 반대해서 청나라를 수용하고 배우자라고 해서 북학파라고 부릅니다. 북학파. 자, 이거 너무 중요해. 청나라의 기술을 배워서 상공업 발전과 기술 혁신을 가져오자라고 한 사람들입니다. 상공업 중심 개혁론자들이었고 그래서 뭐 중상학파, 중농학파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자, 그럼 실학을 정리해보면 실학은 실증적인 학문이야. 그래서 실학이라고 부르죠. 실제로 도움이 되는 학문을 연구했고 실생활에 활용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던 학문입니다. 이 사회 현실에 대한 실학자의 관심은 이후에 조선의 역사, 지리, 언어 등 국학으로 이제 연구로 나타나기도 하였고 실학은 개인 학문 연구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 돼 있죠. 자, 이것은 이제 거의 대부분 그랬고 왜냐하면 주로 이건 연구했던 학자들이 남인 계열이에요. 거의 반영되긴 힘들죠. 조선 정부에. 하지만 도움이 됐던 일부 개혁안들은 또 정책에 반영되기도 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실학은 두 가지로 공부하시면 돼요. 어떻게 정리한다? 무슨 중심 개혁, 농업 중심 개혁, 그 다음 무슨 중심 개혁, 상공업 중심 개혁이다. 그래서 자영농 육성하자 아니면 청을 배우자 이런 북학파다 이런 내용으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에 다산 정약용 선생님의 유배생활지가 나와 있네요. 농업 중심 개혁론자였고 자영농 육성하자라는 내용으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료 1번을 보니까 조선 후기에 전래한 서양 문물 혼천이가 있네요. 혼천이를 보고 이제 홍대용은 지전설, 그러니까 지구가 움직인다는 이런 설을 주장했고, 고뇨 만국전도는 선교사 마테오 리치가 만든 이 목판입니다. 지도예요. 세계 지도죠. 그래서 이 세계 지도로 인해서 중국 중심의 사고관이 굉장히 이제 깨지고 우리나라에도 중심이 될 수 있다라는 사상이 들어오게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성리학적 세계관을 벗어나는데 영향을 준 게 바로 지전설. 그 다음에 김육등의 건의로 서양 선교사 아담샬이 중심이 돼서 만든 우리나라의 역법서 시헌역. 그 다음에 서양 선교사 마테오 리치가 제작한 세계지도 고녀 만국전도가 우리나라에 전해지면서 조선의 세계관이 확대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헌역 좀 중요하거든요. 서양의 역법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까지 하면 새로운 학문과 예술의 경향까지가 마무리되었으니까 여기까지 잘 확인하시고 이제 마무리 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화이팅 하시고 수고하세요. 안녕.